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분야가 주식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근 반도체 주가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네. 겁니까? 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새로 시작하셨는데 네. 이 올해 상반기에 무려 250만 명이 새로운 개인 투자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 명인데 우리나라 경제활동구가 2,800만 명이니까 사실상 6명당 1명꼴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가 또 반도체 주가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반도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었고 이 주가를 보면 진짜 오랫동안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분명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사이클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사이클이 아니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사이클을 타게 되고 그때마다 주가가 들쭉날쭉하게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이클이 실물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실물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진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적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할 때 그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보다 실적이 나쁠 수 없다. 그리고 최악의 전망이 나올 때 실적 전망은 나쁠 때 주가가 다시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 같은 이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경우에는 이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완전히 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려운 주식인데 과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0년 동안 몇백 배가 올랐다. 이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하필이면 올해 상반기에 250만 명이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도 한 거죠. 어찌 보면 고점에서 다 물려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슈퍼사이클이 실제 슈퍼사이클보다 먼저 선반영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슈퍼사이클이 그러면 온 겁니까? 아니면 지나간 겁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사실 슈퍼사이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 사이에 특히 미국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는 슈퍼사이클이 곧 온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의 그 여러 가지 실적 이 지표를 보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만큼의 사이클은 아직 안 왔다. 또는 오지 않고 다시 다운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서로 미국계 증권사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다른 전망을 내놨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서버의 D램 수요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 전망이 달랐던 이유가 사실 이제 서버가 지난해 이제 증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새로운 발주가 이루어졌고 이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 메모리 부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 서버를 증설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감에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이 이 D램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분기 이후에는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간다는 얘기들을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우리나라 증권사는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1분기, 2분기까지 늘어났던 이 반도체 수요가 4분기까지도 계속 간다고 이걸 처음부터 가정을 하고 봤기 때문에 사실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현재로서는 기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슈퍼사이클을 기대하고 주식을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재까지의 결과가 있었고 특히 이게 삼성전자가 올해 1월 달에 9만 6천 원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그 뒤로 8만 원, 7만 원 계속 내려오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처음으로 6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6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 생산 라인을 멈췄다더라, 뭐 스마트폰 생산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하면 계속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반대란 말이에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종의 약간 잘못 호도된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부족한 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부족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아니라 이 타이완의 TSMC가 1등을 하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좀 아무래도 시장 이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이 시스템 반도체도 어느 쪽이 좀 부족했냐면 이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이런 쪽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TSMC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고가의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생산 라인을 전부 다 고가 쪽으로 많이 옮겼고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가 반도체가 오히려 이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을 대비해서 좀 생산량을 줄여놨더니 네. 이것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어났던 일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최근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 애플의 아이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네. 올해까지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이 원래 9천만 대까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8천만 대로 1천만 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폰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래저래 이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러지 않아도 좀 남는 상황에서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수요까지 더 줄여버리는 약간의 좀 더 악화가 악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삼성전자가 좀 시스템 반도체에 좀 더 빨리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네. 많이 남네요. 근데 또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 8월 삼성전자가 향후 3년 동안 240조 원을 신규로 투자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잖아요. 이 뭐 네, 그렇죠. 기업이 어려우면 이런 발표 못 할 텐데 네. 이제 전망이 밝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반도체 업계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증권사에서 이거를 호재로 좀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대체로 어떤 때냐면 삼성전자가 이 경쟁자하고 싸울 때 치킨 게임을 할 때 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경쟁자가 등장할 것 같으면 지금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투자를 크게 늘린다든가 아니면 일본과 타이완이 반도체 연합을 만든다든가 인텔이 반도체를 직접 제조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항상 이럴 때마다 썼던 방법이 뭐냐면 워낙 돈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니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제적인 투자 방식으로 사실 경쟁자들을 누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전략을 썼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승리를 하긴 하지만 이 치킨 게임의 과정에서는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단가를 떨어뜨리고 그걸 통해서 경쟁자를 죽이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실제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장악하면 그때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계획대로 정말 대규모 투자가 진짜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는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아주 호재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대중국 수출이라고요. 근데 네. 중국의 반도체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공동부유 정책으로 앞으로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 중국이 이제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면 누구든지 하여튼 부자가 돼서 중국 전체를 이끌어라 이런 정책 기조였다면 이제는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중국 정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좀 압박을 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중국을 향한 대중국 수출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무려 50%를 홍콩과 중국 본토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또는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성격이긴 하지만 이 중국 내부에서 수요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중국이 이렇게 공동부유 정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큰 시장을 조금 아무래도 좀 축소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직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오는 데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주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추격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가면 어쨌든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때 뭐 초격차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하는 네. 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이게 진짜 바닥인지 추매를 해야 할지 네. 애매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진짜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좀 더 구매를 해서 네. 물을 타줘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반도체 산업 언제쯤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회복되는 건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 반도체 산업의 주가 사이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형적으로 역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정말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사실 주가는 먼저 선반영해서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나쁠 수 없다라는 게 항상 이 주가의 반등 신호가 됐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아직은 악화 일로에 조금 있고 이게 1분기까지는 적어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게 현재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서버 디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재고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당장 이 디램에 대한 즉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시스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역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상황을 고민을 말씀하셨던 청취자 말씀처럼 네. 지금 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제 장밋빛 희망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줬던 측면은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시점에서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포심이 굉장히 커질 때 그때 이제 투매가 일어나고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는데 네. 문제점은 이 주식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아마 250만 명의 새로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게 투매가 일어났을 때 같이 팔았다가 그다음에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따라섭니다. 자, 이런 매매 방식을 뇌동 매매라 그래서 주식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이게 만약에 습관 장세가 돼버리면 항상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렇게 샀다가 다시 또 떨어질 때 또 이제 공포에 질려서 또 팔고 다시 오를 때 사는 상황을 한 3-4번만 반복하게 되면 이거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계좌가 녹아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제가 보기엔 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초격차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또 너무 엄청난 희망을 갖고 이 쏠림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취자 이벤트로 저희가 시사회 코너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무엇인지 이유는 뭔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2919님께서 박종원의 경제 한방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다각도로 경제 지식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070님께서 좋은 코너들이 많아서 하나만 꼽기 어려운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는 오늘의 발견과 정말 쉽게 경제를 알려주는 편안한 목소리에 경제 한방 좋아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인기 코너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 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